네, 4차 추경안 처리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통신비 지원이냐, 무료 독감 백신이냐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며 본회의 처리에 먹구름이 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들 두 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관욱 개명대 교수,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4차 추경안을 처리하자라고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만 주말 사이에 소위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도 처리되지 못했고요. 아직 큰 진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마무리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결국엔 통신비로 하느냐, 그다음에 독감 백신을 지원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야당은 이제 독감 백신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사실 이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지금 2차 추경의 가장 핵심은 코로나 방역의 4차 추경의 이제 핵심은 2차 지원금을 이제 제공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1차와 굉장히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1차가 뭔가 경기를 부양하고 뭔가 위로를 하고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다 지원을 했고 그래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주안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방역 기준이 강화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집합 금지, 제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받잖아요. 이제 이분들의 생계 지원이 사실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야가 초점을 맞춰서 통과를 시키는 그 기한을 정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통신비냐 아니면 백신이냐 이걸 갖고서 다툰다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생계 그리고 지금 추석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또 이분들 외에도 굉장히 이제 그 근로자의 어떤 부분들이 생계가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해고를 당하신 분이라든가 왜냐하면 자영업자가 영업을 안 되니까 이런 프리랜서라든가 이런 분들 지원 금액도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본질은 이제 생계 지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이 만약에 이 통신비냐 이 백신이냐 문제 갖고 싸우다가 이것을 요번에 내일이 아마 통과를 시켜야 되는 날인데 그래야만 28일, 29일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추석 민심은 아주 싸늘하게 굳어질 것이고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 여론이 비등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시급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 두 가지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다 보니까 대안으로 돌봄비 지급 범위를 확대하거나 법인 택시 기사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이런 쟁점이 있었던 또 다른 사안들을 가지고 플랜 B를 가지고 좀 합의를 할 가능성도 또 거론되던데 그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이제 소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예결위 소위에서 논의되고 아마 아침 8시부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감액 심사를 먼저 하죠. 해가지고 통신비에 대해서 감액이 되면 그 다음에 감액 심사 끝난 뒤에는 이제 증액 심사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다른 대안을 논의하는 거가 되겠죠. 근데 감액 심사에서 어쨌든 통신비를 삭감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의견이었는데 그 순삭감이죠. 왜냐하면 적자 국채 발행해서 추경안을 짜기 때문에 근데 만약 그게 안 된다면 그 통신비를 이용해서 무료 접종 대상을 늘리든가 독감 또는 돌봄 중학생까지 좀 확대하든가 아니면 이제 법인 택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좀 지급하자. 왜냐하면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긴급 생계 자금을 지원받기에는 법인 택시 기사분들 상당수가 또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가구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분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가구를 구성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이게 그 가구 생계 지원 자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의 지급 대상으로 삼자라는 것이 이제 제 제2안인데 이 부분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이것을 22일 지나서까지 묵히기는 어려워요. 이 긴급성을 다 국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아마 여야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오늘 소위에서 양보를 못한다면 원칙대로 다수결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라고 보신다면 의석수가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정치적 부담을 느끼겠지만 왜냐하면 통신비의 어떤 정책적 목적을 달성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22일 날 처리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여야가 지켜줄 걸로 지키지 않는다면
지키지 않는 쪽이 조금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합의를 해서 22일에는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두 분 다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돌봄기 지급 범위 확대 그리고 법인 택시기사들 지급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이신가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의 논의를 뭐로 삼아야 되냐면 협치를 하는 최초의 어떤 사례로 좀 삼으면 여야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신뢰를 좀 얻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백신과 통신비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통신비의 일부를 삭감해서 뭐 백신을 해준다거나 이제 한다거나 해서 야당의 어떤 주장을 수용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누가 이 그 접종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접종을 거부할 때 그 돈을 어떻게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국고로 환수될 것이냐. 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계에서는 모두가 다 이렇게 백신을 맞을 필요는 없다. 예. 뭐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여야가 사실상 오늘 내에서라도 이 부분에서 합의를 이루고 여야 합의로 나온 결과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국민들이 흔쾌히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안에 좀 잘 처리가 돼서 내일 그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오늘 지난 2월에 1차 회의를 연 이후에 1년 7개월 정도 만에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다시 열게 됩니다. 2차 회의가 되는 건데 이 자리에 추미애 장관이 참석을 한단 말이죠. 때문에 지금 아들 군 특혜 의혹 관련된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런 개혁 관련 회의가 열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고 했던 추 장관과 여당에 좀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좀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2차 권력기관 개혁회의라는 것이 오래전에 잡힌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담당 장관이 참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리에 오게 된 것인데 이것이 뭐 대통령이 그러면 이 아들의 의혹 문제가 있고 수사 중이니까 내가 이 배제를 해야 된다. 수사 중인데 그거를 배제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뭔가 편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도 당연히 그거를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의혹 문제가 지금 지난주에도 뭐 대정부 질문 나흘을 다 이제 소비를 시켰잖아요. 지금 이 개혁 얘기까지도 이 문제로 소비가 된다면 개혁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상황에서 논의돼야 될 것들이 여럿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 말씀하셨지만 공수처 설치 점검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걸 다시 점검을 해야 되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부분 또 자치경찰제 이런 거 어떻게 이제 추진해야 되느냐 등등의 것들을 사실 실질적인 논의를 지금 해야 되는데 추미애 장관 얘기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면 저는 그것이 야당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특히나 이제 국민 민생이나 뭐에는 전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따로 가고 지금 몸담고 있는 한 권력개혁은 권력개혁대로 또 따로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하는 것이다. 예,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모양새나 시기는 사실은 썩 그렇게 편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어제 대통령께서 뭐 공정이라는 말씀 많이 하셨지만 권력기관 개혁의 하나의 목적은 또 공정한 수사, 또 뭐 공정한 정보 수집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공정성이 화두로 대두된 마당에 이제 추 장관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민이 보는 시각은 다소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회의는 좀 약간 다소 의미가 다른 것이 어쨌든 지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양 문제, 그다음에 경찰의 뭐 지방경찰제 도입 문제, 그다음에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는 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있거든요. 시행령 입법 예고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그것과 관련돼서 경찰의 반발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 이거 관련된 말씀이 주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추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마무리, 시행령을 통해서 수사권 범위를 결정하는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문제가 언급되겠죠. 이 언급이 끝난 뒤에 뭐 어느 정도 나중에 역할이 끝난 뒤에 뭐 거치를 표명하든가 거치가 정해지든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 당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추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역화폐 논쟁입니다. 조세현에서 이 연구 결과를 보고한 이후에 발표한 이후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비판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게 정치권 내에서 여야의 논쟁으로까지 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개
토론을 하자라는 제안까지 나온 상황인데 뭐 생산적인 논의가 오가면 당연히 좋겠습니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서로 주고받는 표현들의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서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고위 공직자들이 내놓는 말들이 굉장히 그 평상시에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단어도 아닌 단어들을 써가면서 감정 섞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이 돼야 되는 이런 시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일단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거는 전 또 다른 긍정적인 현상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을 들여다보면 지역 화폐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논쟁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더 심도 있게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대로 공개 토론 같은 것도 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이재명 지사에게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국책연구원이건 뭐 사설연구원이건 간에 전문가들이 뭔가 안을 내놓고 보고서를 내놓고 페이퍼를 쓰면 사실 그건 이 나중에 이제 취사 선택의 문제는 사실상 의사 결정권자예요. 그러니까 뭐 지자체 단체장이건 정부 강요건 대통령이건 이렇게 본인들이 하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를 갖고서 이거를 적폐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전문가들이 뭔가 자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내놓는 그런 글들이 굉장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재명 지사가 좀 사과를 하고 다른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저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지역 화폐의 필요성. 그러니까 지역 화폐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나라들이 사실 골목 상권을 위해서 도입하는 일종의 복지 정책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세현에서 나온 페이퍼의 내용은 너무 크게 효율성 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간 비용 대비 나오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럼 복지 정책 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호해야 되는 골목 상권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보완적으로 이제 살리기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대체적인 것이 아니고 보완적인 목적에서 지역 화폐가 만들어졌는데 그걸 너무 확대 해석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 공개 토론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단점이 있는지 그걸 규명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훨씬 이해하기 좋겠죠. 정책 토론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려면 그 위에서 표현들의 거침으로 인해 이런 좀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아야 될 텐데 여야 할 것 없이 서로 좀 이런 공방을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일부러 좀 강한 말을 썼다고 봐요. 이게 어쨌든 이슈화하는데 성공하셨고 이 지역 그러니까 정확히 법률적 용어는 지역사랑 상품권이죠. 그건 이제 일부 지역에서 지역 화폐를 표현하는 것인데 이런 지역사랑 상품권이 이재명 지사의 하나의 또 업적이에요. 처음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업적을 알리면서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온전히 반대하기는 어려워요. 모든 정치권이. 그렇기 때문에 구도 자체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구도로 잡힌 거죠. 다만 이제 그 조세재정연구원에서 한 말은 뭐냐면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국가가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거하고 대비해 볼 때 비용은 좀 더 많이 들어가고 비효율적이다 아직까지는 이런 말을 한 것이고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실 할인도 하기 때문에 지역이 가맹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골목상권의 이런 상인들하고는 약간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통질서가 좀 어지럽혀지는 면도 있고 그래서 이 지역사랑 상품권의 도입 배경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하고 어떤 지역을 공고히 한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 목표가 달성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갑론을박은 필요합니다. 예. 그러나 이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좀 폄훼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거나 감정적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옳지 않고 오히려 지역사랑 상품권 제도 자체에 대해서 비틀어놓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대권 행보의 일환이다라는 해석도 있던데 거기엔 좀 동의를 하시나요? 그렇죠. 정치적 목적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역 화폐라든가 기본소득이라든가 본인이 일정 부분 정책적 자산이라고 이렇게 선점을 해놓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좀 안 좋다 뭐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 그냥 사실 뭐 간단하게 얘기할 부분도 굉장히 세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증폭시킨 거죠. 그러니까 정치 이슈화 만들어서 지금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알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예컨대 뭐 토론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거기서 가장 정치적 이득을 볼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저는 뭐 이재명 지사 단연코 여기서 이렇게 이슈 점유율 그리고 매스컴 점유율을 지금 지사로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슈 파이팅은 굉장히 잘하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과정이 과거의 어떤 뭐 성남시장 또는 뭐 이렇게 제야 변호사 시절의 어떤 멘트 정도 수준에서 지금 크게 변한 게 없다. 지금은 가장 큰 규모의 이 도의 지사로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어떤 접근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징계 문제를 결론 내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이번에 이상직 의원은 역시나 제명에 준하는 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뭐 선례를 비춰보면 특히나 이게 이제 친노동 정책을 추구하는 여당 입장에서는 김홍걸 의원에 비춰볼 때 결코 가벼운 징계가 나올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이런 그 당내 징계만 갖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적 이런 비난의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국회 윤리위원회 윤리특위에서 어떤 모종의 회부 절차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당내에서 징계가 갖는 의미가 사실은 크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당권 주자라든가 뭐 또 대권 주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좀 크고 또 총선쯤 해가지고는 상당히 영향이 크겠지만 지금 입장에서 보면 선거도 멀리 있고 저분들의 어떤 이 위치상 당내 징계가 갖는 의미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홍걸 의원은 당 차원에서 제명 조치로 일단락되는데 그 부분 역시도 그럼 같은 의견이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국회 윤리위원회 그러니까 어떤 뭐 징계 사유가 사실은 국회의원 신분을 갖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재산 신고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민주당에서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를 검토한 이후에 사유에 해당한다면 윤리위원회 회부하는 것도 저는 국민적 시각에 비춰볼 때 눈높이에 맞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당 차원에서의 제명을 넘어서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돼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상직 의원도 아마 저는 제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해요.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아주 단기간에 지금 조사하자마자 사실 제명을 했는데 예. 그 이유는 뭐 꼬리 자르기 그런 것보다는 그 관련의 어떤 의혹이 사실상 부동산과 관련된 것인데 그것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잖아요. 정부 여당이.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사실 문제 해결이 좀 뭐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상직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부가 들어설 때 일자리 정부라고 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그 분이 창업했던 기업이 사실상 605명이라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을 정리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사실 5억 원의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휴업연금이죠. 그러니까 실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돈을 먼저 냈으면 이분들이 실직 상태에서 그걸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도 내고 있지 않았던 거죠. 이런 것들은 이상직 의원이 사실상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만약 이것을 그대로 놔뒀다. 이상직 의원을 그냥 놔둔다 그러면 다른 어떤 기업들에서 이런 행태가 나타날 때, 즉 반노동적인 어떤 행태가 나타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반드시 제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나 더 나아가서 이제 공천 시스템의 후보자 검증의 어떤 문제점도 지금 있는 거거든요.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부분이 그냥 단순히 그냥 제명 이러면은 의원직은 유지가 되거든요. 거기에 그러면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냐? 그렇지 않죠. 국회가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이려면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가 국회의원을 잘라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러면 국회가 실질적인 어떤 자정 능력이 있는 거구나라는 신뢰를
국민들에게 좀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상당히 어렵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잘라내는 것이. 하지만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큰 시대적 변화의 흐름이라고 좀 받아들일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윤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김홍걸 의원 역시도 지금 제명 결정에서 더 나아가서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의견이신가요? 저는 그분은 조금 더 이제 도덕적 정치적인 의미가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고 사실상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고 이 여사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의혹으로 또는 뭐 이런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으로 사실 국민들께 굉장히 실망을 많이 끼쳐드렸잖아요. 이건 국민에게만 실망을 끼쳐드린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도 엄청난 누를 끼친 겁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최소한의 어떤 탈당 또는 스스로가 의원직 사퇴를 해서 그 명예를 조금 더 보존시켜드리는 게 부모나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 차원의 어떤 조치가 더 나오는 것보다도 스스로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덕흠 의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공사 수주 편법으로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관계, 그러니까 이해충돌 논란인 건데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명을 하겠다는 건데 먼저 박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을 보면 국토위에서 몸을 담고 있는 기간, 그 기간 동안 가족 명의의 회사에서 공사 피감기관들로부터 공사 수주를 최대 1,000억 원 넘게 지금 했다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당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뭐 해명을 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수주 자체 과정은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경쟁 구도로 하거든요. 공개 입찰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수주되는 건 문제가 없지만 그 수주 이후에 공사 진행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 있어요.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그래서 이해 충돌의 문제는 이해 충돌이 발생했다, 안 했다 이 문제가 아니고 발생할 위험이 있는 그런 그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데 그 상황을 만들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해명하실 때 나는 그 이해충돌 행위를 하지 않았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국토교통위에 그런 상황을 만들면서 상임위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당의 입장에서도 상임위 배정은 사실은 교섭단체 대표가 의장한테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도 분명한 의사표현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또 더 나아가면 국회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상임위 배정과 관련된 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 여야가 노력을 해야 된다. 입법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있는 것이 상임위 활동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의 직업이 사실은 전문직, 전문가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전문가가 그 해당 상임위에 활동을 함으로써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야 되는 면도 있는데 반면에 그것이 또 이해 충돌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 전문가로서 어떤 역량을 발휘하는 거하고 이해 충돌을 막는 거하고의 이 상당한 조율, 이 부분도 국회가 좀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일방적으로 해당 직역에서 종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하게 되면 또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회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 박덕흠 의원의 케이스는 사실 이상직 의원이나 김홍걸 의원 케이스보다 훨씬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 충돌은 물론이고요. 예컨대 이제 피감기관이 사실상 공개 입찰을 한다 그래도 감독자, 즉 감독자의 가족회사가 거기다가 입찰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영향을 안 받을 피감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사실상 엄청난 압력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서 그걸 입찰을 그냥 안 해줬다. 그 후에 받을 것에 대한 우려,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 1,000억 원 그 이상으로 지금 막 이제 조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수주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뇌물 의혹,
배임의 의혹까지도 같이 우리가 조사 결과를 본다 그러면 그런 얘기도 의혹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피감기관은 뭔가를 잘 해주고 싶고 그 대가로서 감독 상황에서 굉장히 편함을 받는다면 뭐 어차피 내가 입찰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이 회사에 대해 주면 나한테 그것이 유리하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를 뇌물의 마인드로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이런 부분에서는 감독자와 관련된 그런 회사들은 피감기관에 사실상 수주가 공개 입찰을 한다 그래도 하지 말았어야죠. 이해 충돌이 이미 뻔하게 나타나고 예.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런 도덕적인 부분과도 문제지만 더 나아가서 이건 법적인 문제에 저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 이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오늘의 해명이 뭐 어떤 형태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건 반드시 조사가 돼서 국회의원이 힘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사업하던 케이스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앞서서 이제 상임위 배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알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좀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당 차원의 입장 표명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해 충돌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에 불거졌던 문제 제기가 아니에요. 이전에도 법 개정 과정에서 이걸 반영하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국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상임위 배정에서 본인이 회피하지 않으면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그것을 빼고 하든가 또 국회의장이 그 문제를 제기하든가 해서 세 단계에 걸러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것들이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회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번에 그냥 뭐 정치적 공세로 서로 쌍방이 주고받는 문제를 해결될 것이 아니고 예. 제도 장치로 입법을 하든지 반드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임위 배분 문제, 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그리고 사과 이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이 사안이 터지고 난 후에 당 차원의 조치 차원에 있을 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당내에서의 의원들 문제가 있을 때 국민의힘에서 빠른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지금 많이 비판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지금 국민의힘 역시도 당내에서의 이런 의원들의 문제가 있었을 때 좀 더 선제적인 빠른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피감기관에 관련된 상임위 배정이 됐다 이 부분이 당도 잘못한 거거든요. 개인도 잘못했지만 당도 잘못한 거기 때문에 당이 그 개인을 징계한다 이것보다는 물론 이제 주식 백지 신탁 과정에서 본인이 해당 회사에 결제를 한다든가 회사 업무 집행에 관여하게 되면 이것은 법 위반이 돼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당연히 징계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겠죠. 어쨌든 징계 사유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상임위 배정 문제만 갖고 징계하기에는 당도 곤혹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당에서 논의하겠지만 그런 모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사실 뭐 이해충돌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이런 제정 움직임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국회가 지금 현 국회가 21대 국회 자정 능력을 보여주려면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회의원 다 조사를 해서 이해충돌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사보임 상황에서 그거를 확인을 하고 지금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적 하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부동산 투기의 의혹이 분명히 있는 거지만 지금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법적인 어떤 문제까지도 저촉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도 잘못한 거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접근을 못한다. 그러면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접근된 겁니다. 그렇죠. 제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본다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디 있는지 국민의힘의 당도 좀 그런 시각 속에서 좀 본다면 선제적 조치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